자, 지난 시간에는 unsupervised learning에 대해서 했습니다. unsupervised learning과 supervised learning의 차이점은 supervised learning이라는 거는 목표 변수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 목표 변수가 있으면 그 목표 변수를 제대로 찾아가는 룰이 뭔지를 찾아내는 게 우리가 지도학습이라 그랬어요. 즉 도산이다. 그러면 도산했다 안 했다를 우리가 검증하기 위해서 그 룰을 밝혀내기 위해서 과거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누가 어떤 규칙을 갖고 있을 때 도산을 하고 어떤 규칙을 갖고 있을 때 도산을 안 했는지를 이거를 밝혀내는, 즉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어떤 우리가 패턴을 발견해내서 실제로 어떤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룰에 의해서 이 사람을 도산할 거다 안 할 거다라는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이고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그런 룰이 없이 전체 데이터 중에서 전체 데이터를 그룹핑을 나눌 때, 그게 클러스터링 방법이었고, 아니면 전체 데이터 중에서 특정한 항목들 간의 연관성을 밝혀내는 게 연관 어소시에이션 룰이라고 그랬죠. 오늘은 지도학습 분석 방법, 즉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바이즈드 러닝 중에서도 우리 의사결정 나무, 디시전 트리하고 그 다음에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요. 그게 신경망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 베이스드 리즈닝 또는 룰 베이스드 리즈닝, 이 차이가 있지만 일단은 요거 우리는 케이스 베이스드 리즈닝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통계학을 했던 사람들은, 배웠던 사람들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한번 해봤을 거예요.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중에서 이번에는 결과 변수가 정해져 있는 슈퍼바이스드 러닝에 대해서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의사결정 나무예요. 의사결정 나무는 나무 구조라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분류 또는 예측을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도산했다 안 했다라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분류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는지, 이거를 보는 게 우리가 의사결정 나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은행 대출하는데 도산업체를 우리가 분류를 해야 돼요. 그죠? 도산한 기업과 안 한 기업. 어떤 사람들이 은행에 대출 받으러 왔어요. 그러면 그 기업한테 대출을 해줘야 돼, 말아야 돼. 그럴 경우에 기존에 과거에 했던 데이터를부터 도산한 그룹과 도산 안 한 그룹의 특징을 밝혀내서 어떤 사람들이 오면은 그 특징에 맞춰서, 즉 예를 들어서 또 매출액이 얼마냐, 즉 매출액이 얼마 이상 이하면 도산한다 안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을 해서 그 기준을 우리가 찾아내는 게 바로 우리가 이 의사결정 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신용 불란자냐 아니냐, 그 다음에 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해지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럴 때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 때 해지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유지되는지, 이런 룰들을 발견해내는 게 우리 의사결정 나무라는 겁니다. 자, 분류나무, 의사결정 나무의 장점은 분류 및 예측을 하는데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if된 룰에 의해서 규칙이 생성됩니다. 즉 성별,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고, 아까 전에 도산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얼마냐, 얼마 이상이냐 이하냐, 이렇게 룰이 딱 정해져요. 우리가 if된처럼. 그래서 만약에 뭐뭐 이상이면 도산, 뭐뭐 이하면 정상,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규칙이 딱 눈에 딱 보여요. 그 크라이테리아들이. 그래서 그게 눈으로 보기 좋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보면 우리가 신경망 모형이라는 걸 또 이따 배울 거예요. 그 신경망 모형은 이런 if된 룰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값은 정확하게 예측이 되지만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안 돼. 뒤에 가서 이제 설명을 해볼 겁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어쨌든 의사결정 나무라는 거는 ifthen이라는 룰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기준을 정해줍니다. 그런 기준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해하기가 쉽고 해서 쭉 나오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설명하는 게 쉽고.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점수가 좀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스무고개 있죠? 스무고개 하면 뭐예요? 제일 먼저 동물이니 식물인지부터 물어보죠. 내가 뭔지는 몰라. 내가 머릿속에 있어. 여러분들이 뭘 제일 먼저 물어봐요? 동물인지 식물인지를 물어보죠. 동물입니까? 식물입니까? 그럼 제가 대답을 합니다. 동물입니다. 그래? 동물이면 그러면 포유류입니까? 포유류가 아닙니까?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의사결정해 나가는 거죠. 그럴 때 제일 먼저 뭘 먼저 물어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구분하는 게 틀려져요.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 나무 구조라는 걸 이용을 해서 제일 먼저 뭘 물어봐야 돼? 만약에 도산 기업체에서 은행에 딱 왔어요. 사장님이 딱 왔어.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지 안 빌려줄지, 이 사람이 도산을 할지 안 할지, 회사가. 그럼 제일 먼저 뭘 물어봐야 돼? 질문할 거리가 많지만 제일 먼저 뭘 물어보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거에 따라서 이 기업이 도산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즉, 기업을 도산한다 안 한다에 대한 많은 항목들이 있지만, 그러면 뭘 가장 먼저 물어봐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해내는 게 의사결정 나무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는 룰을 찾아내는 것도 있지만 특징 중에 하나가, 두 번째, 뭘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되지? 어느 룰이 가장 중요한 룰이지? 라는 것까지 결정을 해줘요. 그래서 제일 앞에 물어봐야 될 거를 결정해 줍니다. 나무 구조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그 구성 요소는 쭉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보고 싶으냐면은 신용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를 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한 300명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 중에 절반은 신용 상태가 나쁜 사람이고요. 절반은 신용 상태가 좋은 사람이에요. 과연 이런 우리가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로부터 룰을 뽑아내고 싶어. 즉, 어떨 때 신용 상태가 좋고 어떨 때 신용 상태가 나쁜지, 그걸 우리가 분류하는 규칙을 만들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구분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신용 상태가 좋다, 나쁘다라는 걸 구분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들 중에 하나가 월소득, 그 다음에 직업, 연령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집어넣었을 때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잘 구분이 되는지를 한번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거를 결정해 나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규칙에 의하면 뭐가 결정이 되느냐? 월소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월소득이 213만 원이라는 기준이 나왔죠. 그래서 월소득이 213만 원 미만이거나 이상인 거에 따라 가지고 이 그룹이 나눠진다. 즉, 신용 상태가 좋고 나쁨이 확실하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13만 원 미만이면은 어떻게 돼요? 신용 상태가 나쁜 사람들이 86%나 걸러진다는 거예요, 지금. 전체 중에 86%를 걸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을 벌써. 그 중에서도 직업이 ABCD 있죠? 직업이 CDEF인 사람이 더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월소득이 213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무조건 신용 상태가 좋으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좋은 사람이 84.2%죠? 그런데 그걸 좀 더 구분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연령대를 나눠봤어요. 연령대를 나눠봤더니 월소득이 213만 원 이상이면서 연령이 25세 이상이면 거의 100% 신용 상태가 좋은 사람으로 나오죠. 그럼 어떤 사람이 딱 왔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뭘 물어보겠습니까? 이 룰을 알고 있다. 기존의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이런 룰을 밝혀내냈어요. 그럼 제일 물어볼 게 뭐냐요? 첫 번째, 당신 월소득이 얼마예요? 213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요?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25살 이상입니다. 그래? 그럼 내가 대출해 줄게요. 바로 나오죠, 이제, 그러면. 그런데 월소득이 213만 원 이상이에요. 그래요? 그럼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25세 미만인데, 그래요? 한 번 더 봅시다. 자, 그러면 직업군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봐서 DEF인 직업군과 ABC인 직업군을 가지고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밑에 보면은 구분이 제대로 잘 안 되죠? 그죠? 이거 가지고는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나무를 이용하면은 숫자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딱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내려야 돼요. 어디까지 쓸지, 룰을 어디까지 쓸지. 왜냐면은 막 쪼개다 보면 한두 명까지 쪼개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한두 명. 자, 그럴 때 우리는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가 전체 기준이 있는데 몇 %까지 구분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보겠다. 왜냐면 100% 구분해주는 룰은 거의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최소한 몇 명 남을 때까지, 즉 10명 그룹, 총 100명 중에 10명으로 그룹핑 될 때까지 이걸 우리가 가지치기라고 그러거든요. 가지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건데 가지치기를 하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룰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런 분류나무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의사결정나무를 이용하는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그런 알고리즘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CAT,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라는 CAT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C4.5, 요즘은 C5.0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CAD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카이스퀘어 방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의사결정 나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알고리즘을 우리가 배워볼 겁니다. 또 이따가 우리가 K-민 클러스터링 할 때도 싱글 링키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했었죠. 그런 것처럼 이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나눠주는데 이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뭘 하느냐면은 순수도, 퓨리티라는 순수도를 계산해 주게 돼요. 순수도라는 게 뭔지는 나중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순수도라는 거는 이 기준에 의해서 얼마만큼 이 그룹을 정확하게 나눠줄 수 있는지를 숫자화해서 점수를 계산해 놓은 걸 순수도라고 합니다. 그 순수도에는 진위지수, 엔트로피 지수, 카이스퀘어 통계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위에 보면 이 카트, C4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오는 계산값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뒤에 가보면은 뭐가 좋은지, 뭘로 구분하는 게 좋은지 나쁜지를 계산해 주게 돼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또 분류나무가 우리가 범주형 변수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뒤에 본 것처럼 신용 상태가 좋다, 나쁘다. 목표 변수가 신용 상태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구분하고 싶다. 이렇게 할 때는 분류나무, 클래시피케이션 트리라는 걸 이용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목표 변수가 연속 변수일 때, 즉 매출액. 근데 매출액을 어떻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매출액을 가지고 볼 때는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평균 이상인 거와 평균 미만인 거를 우리가 구분해 주게 됩니다. 자동으로 얘가 계산을 해서 이런 식으로 목표 변수가 연속 변수일 때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리그레션 트리라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류형일 때는 즉 yes, no 이렇게 범주형일 때는 클래시피케이션 트리, 그렇지 않을 때는 리그레션 트리라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나눠지게 되는 거죠. 자, 암만 말을 많이 해도 예를 딱 들어서 보는 게 가장 쉽죠. 눈으로 보기에. 자, 그래서 의사결정나무를 구성하는 원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준을 정해가지고 내가 어떤 기준으로 이걸 나눌지를 보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리 기준, 제일 먼저 분리할 때 뭐를 분리할 거냐 하는데 보통 순수도나 불순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이따가 우리가 배우겠지만 그래서 뭐 진위지수, 엔트로피 지수 뭐 이런 지수들이 있어요. 그런 지수들을 가지고 분리 기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지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 우리가 마지막에 그룹핑 되는 게 한두 명까지 구분할 때까지 계속 나갈 거냐? 아니다. 전체 데이터 중에 10%가 그룹으로 남은 거기까지만 우리가 스톱하자. 아니면 가지를 우리는 5개만 치고 그 다음에 스톱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정해주게 됩니다. 그거는 계산하는 저 마음이에요. 분석하는 사람이 이제 그걸 정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옵션으로 정해주게 돼요. 그래서 스탑 기준을 이제 정해주는 게 실질적으로는 이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또 툴에 의해서. 그런데 이 정지 규칙을 뭘로 쓸 건지는 이제 분석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해주게 되는 거죠. 보통은 이제 보통 10%까지, 즉 전체 데이터의 10%까지 남을 때까지 우리가 구분해주기, 뭐 이런 식으로 쓰거나 아니면 5개 정도, 즉 ifthen에서 5개까지 내려가는 데서 끝내주거나.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우리는 뭐 300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분류 기준이 몇 개 안 나오지만 실제로 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몇천 건, 몇만 건, 몇십만 건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분석해 주려면은 무수히 많이 생긴다는 거죠. 이제 그걸 적당하게 끊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쭉 보시면 되고요. 제일 먼저 과정을 보시면 스텝 1은 의사결정 나무를 형성해주고, 두 번째 가지치기를 해주고, 세 번째 타당성 평가를 해주고, 즉 이 기준이 제대로 맞는지 틀리는지를 한번 평가를 해줘야 되죠. 그럴 때 우리 슈퍼바이즈 러닝은 우리가 타당도 평가가 가능하다 그랬죠.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모델의 평가가 힘들지만 불가능하지만 슈퍼바이즈 러닝은 평가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제대로. 그래서 정분류표, 오분류표, 민감도, 그 다음에 특이도 이런 걸 가지고 분류를 해준다 그랬죠.
그걸 이용한 이익도표나 아니면 리스크 차트 뭐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해주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데이터를 두 개로 나눕니다. 테스트용 데이터, 검증용 데이터.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반반 쪼개가지고 만약에 데이터가 100개 있다 그러면 50개는 모델 만드는 데 쓰는 거, 50개는 그거를 검증할 때 쓰는 데이터.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교차 타당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해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한번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플릿 크라이터리아라고 돼 있죠. 그래서 분리 기준에 따라서 아까 전에 요거는 뭐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가지를 나눌 때도 이지 분리, 바이너리 스플릿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지 분리를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보면은 이지 분리를 거의 많이 씁니다. 이지 분리. 그래서 카트라는 방법은 이지 분리 쓸 때 하고요. 다지 분리는 케이드 또는 C5.0 이런 것들로 이용을 하게 되죠. 이지 분리라는 건 뭐냐면은 yes, no로 해서 계속 이렇게 가지를 두 개로 쪼개는 겁니다. 계속 두 개씩으로 쪼개는 게 이지 분리고요. 다지 분리는 쪼개는 기준을 여러 개로 둡니다. 이렇게. 그게 다지 분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룹핑을 할 때 기준을 yes, no로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두 개로만 딱 항상 바이너리로만 구분하겠다 그러면은 이지 분리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지 분리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분리 기준을 쓰는 데 있어서 아까 전에 제일 중요한 게 순수도라는 걸 우리가 계산을 해서 쓴다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순수도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케이드라는 방법이 있는데 케이드에서는 이게 카이스퀘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표를 이용해서 쓰는데 옆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이런 식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죠? 근데 식을 보면 잘 모르겠죠? 어떻게 되느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홈쇼핑에서 충성 고객과 이탈 고객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한 100명을 가지고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50명은 충성 고객이고요. 50명은 탈퇴 고객. 보통 우리가 1000이라고 그러는데 탈퇴 고객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충성 고객과 탈퇴 고객으로 구분하는 데 있어서 결혼 유무하고 또는 성별하고 결혼 유무하고 도대체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충성 고객인지 탈퇴 고객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성별을 가지고 먼저 구분할 수가 있겠죠? 즉 50명인데 이 중에 성별을 나눠봤더니 왼쪽에 보시면 남자가 충성 고객이 40명이고요. 탈퇴 고객이 10명. 여자는 충성 고객이 20명, 탈퇴 고객이 30명이에요. 자, 이렇게 처음에 구분이 됐어요. 성별을 제일 먼저 넣어봤더니. 자, 두 번째. 그래? 이번에는 결혼을 가지고 한번 넣어볼까, 처음에? 결혼을 가지고 넣어봤더니 기혼은 20대 30, 미혼은 25대 20. 이렇게 구분이 돼요. 자, 그러면 눈으로 딱 봅시다. 성별로 구분한 게 더 잘 구분됐어요? 아니면 결혼 유무를 가지고 구분한 게 더 잘 구분됐어요? 잘 구분됐다, 안 구분됐다라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스플릿이 특징을 딱딱 나눠주는지를 보는 겁니다. 얘가 보면은 성별로 봤을 때 남자일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충성 고객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죠. 즉, 딱 왔을 때 남자 고객이다, 그러면 충성 고객이 될 확률이 거의 80% 이상 되네. 우리가 대번에 알 수 있죠. 그죠? 우리가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잖아.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수치를 이용을 해서 그러면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이런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충성 고객이냐, 탈퇴 고객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고객인지 탈퇴 고객인지를 가지고 남자와 여자의 빈도를 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결혼 유무를 가지고 봤더니 결혼 유무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보는 방법이 있는데 카이스퀘어 같은 경우는 실제로 50대 50이면은 이렇게 나눠져야 된다는 겁니다. 30대 20으로 나눠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40대 10으로 나눠졌죠.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더 스플릿이 확실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점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앞에 목표치분의 실제 데이터량입니다. 이게 목표치분의 실제 데이터량분의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계산해 보면은 성별로 구분했을 때 20.8이라는 카이스퀘어 값이 나옵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쭉 분석을 해봤더니 1.01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즉 카이스퀘어 값이 더 크면 클수록 더 이게 스플릿이 잘 된다는 의미입니다. 얘가. 자, 그러면 이 점수를 보고 그러면 첫 번째 기준을 뭘로 삼으면 돼요? 첫 번째 기준은 결혼이 아니고 성별로 먼저 구분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이라는 걸 이용해서 또 나눠보겠죠. 아마 제 생각에는 성별로 나누고 그 다음에 남자는 거의 뭐 80% 정확도가 나오니까 여기선 스톱하고 여자는 잘 나눠지지 않으니까 여자를 가지고 또 결혼 유무를 가지고 나눠보면은 이제 어떤 룰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런 카이스트케어 분석 방법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카트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카트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카트는 지니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지니 지수. 자, 지니 지수라는 거는 마디의 순수함, 그러니까 다양성의 정도를 줄여주는 거예요. 즉, 다양성의 정도를 줄여준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의 값으로 통일된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용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런 지니 지수는 이런 식을 이용을 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점수를 구해줍니다. 자, 어떻게 구해주는지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나온 겁니다. 자, 지금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분석해 본 겁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케이드라는 방법을 이용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지니 지수라는 카트를 이용한 지니 지수를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즉, 위에는 0.5가 되어 있습니다. 즉, 100명 중에 50명 나누죠. 자, 그런데 남자로 나눴을 때, 여자로 나눴을 때, 남자는 전체 50명 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40 마이너스 50명 중에 10. 앞에 보면 계산돼서 나오죠? 그죠? 요 값입니다. 40하고 10. 전체 50명 중에 40대 10으로 나눠졌다 이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죠? 전체 50명의 데이터 중에 40대 10으로 제대로 나눠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계산해주고 여자는 전체 50명 중에 20대 30으로 나눠졌다 라는 식에 의해서 이 분수의 자승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혼, 미혼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 개를 살펴보면 남자하고 여자로 구분했을 때 값은 전체 중에 상위 0.5가 돼 있는데 첫 번째 기준에서 성별로 나눴을 때는 0.5에서 0.1로 확 줄어들죠. 그죠? 이만큼 이거를 계산해 보면은 남자와 여자의 값으로 해보면은 0.1로 줄어듭니다. 자, 기혼 미혼으로 나눠보면은 0.5에서 0.01로 줄어들죠. 이게 훨씬 더 점수가 높게 나오죠. 아까 전에 카이스퀘어 지수처럼 점수가 높게 나오는 거니까 얘도 이게 더 분류를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냐면 0.5에서 마이너스니까 감소량이에요. 감소량. 즉 뭐냐면 이 두 개는 기존의 상위에서 즉 뭐냐면 얘를 0.5라는 기준은 뭐냐면 0.5는 중간이죠. 0.5라는 거는 얘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0.5에서 남자 여자로 구분했을 때 이 차이의 갭이 얼마나가 되냐면은 10만큼의 감소량이 나오는 겁니다. 얘는 0.5에서 0.01만큼의 감소가 됐다는 거예요. 순수도가 그만큼. 이해되셨나요? 전체에서 줄어드는 양입니다. 그죠? 줄어드는 양이니까 이게 훨씬 더 많이 불순도를 줄여줬다라는 얘기죠. 그죠? 여기서의 변화량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 0.5는 뭐냐면 상위 값입니다. 원래 구분 안 했을 때는 50명 그 데이터 안에 총 100명 중에 50명 들어있었는데 성별로 나눠봤더니 50대 50에서 10%만큼 확실하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얘는 거의 안 줄어들었죠. 보시면 0.48하고 0.50이니까 거의 줄어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얘는 확실하게 10% 확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정확하게 구분을 해줬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C5.0이라는 게 있습니다. 퀵란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이 알고리즘인데 이 알고리즘도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만들어줍니다. 이 엔트로피라는 건 이제 불순도라는 걸 이용을 해서 만드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식의 로그 값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해주게 돼요. 그래서 로그 값을 보시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앞에 진위지수하고 좀 비슷한데 로그라는 걸 이용을 해서 막 계산을 하죠. 그죠? 머리 아프죠?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진위지수랑 값이 비슷하게 나오죠, 거의? 여기서도 보면은 엔트로피가 성별이 훨씬 더 높게 나오니까 엔트로피라는 건 이제 불순도가 이제 떨어지는 그 값을 나옵니다. 훨씬 더 높으니까 얘가 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에 의해서 이런 여기 보시는 것처럼 K드라는 값은 카이스퀘어량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카트는 진위지수, 그 다음에 C5.0은 엔트로피라는 이러한 불순도, 정확도, 순수도란을 측정하는 어떤 값을 가지고 어떤 우리가 기준이 들어오면 이 중에 뭐가 중요한 기준인지를 밝혀내는 겁니다. 저런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나오나요? 트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번 기준으로 넣었을 때, 성별을 넣었을 때,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기준은 뭐를 넣고, 세 번째 기준은 뭐를 넣고 해가지고 쭉 해서 우리가 나뭇가지를 계속 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정확하게 이게 계속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도산한 사람들의 집합과 도산하지 않은, 그러니까 정상인 사람들의 집합에 룰이 몇 개가 나오겠죠. 특정 룰들이. 이런 룰을 가지고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자라는 게 의사결정 나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의사결정 나무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과접합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쪼개면 쪼갤수록 어떻게 돼요? 더 정확하게 나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학습용 데이터랑 평가용 데이터라는 개념이 있는데 뭐냐면 학습용 데이터는 어떤 룰을 개발하기 위해서 얘가 수정을 해서 막 어떤 룰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용 데이터의 룰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A로 해봤다, B로 해봤다, C로 해봤다 해가지고 여러 개 막 해주면서 그 중에서 가장 그 분류도가 높은 거, 오류율이 적은 룰을 걔가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테스트용, 학습용은 룰이 계속 바뀝니다. 이렇게 해봤다, 저렇게 해봤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도를 제일 높일 수 있는 룰을 밝혀내요. 그러면 그 룰이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를 어떻게 하느냐? 테스트용 데이터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용 데이터를 넣어요. 평가용 데이터는 뭐냐면 룰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 룰을 고정시켜 놓고 그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얼마만큼 정확하게 나오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테스트용, 학습용 데이터는 어떤 게 있냐면은 얘가 계속 룰을 바꿔나가다 보니까 거의 뭐 100% 맞출 때까지 계속 해나가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학습용 데이터에 룰이 적합하게 돼버려요. 거기에 맞추다 보면은.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실제 데이터는 오히려 정확도가 떨어져요. 얘한테 너무 맞추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주냐면은 학습용 데이터를 정확하게, 즉 평가용 데이터와 학습용 데이터의 오류율이 두 개가 다 최소화되는 그 시점까지를 만들어내는 요 중간이 어떻게 보면 스탑해야 되는 기준입니다. 요 기준을 찾아내는 게 바로 이제 마디수를 결정하고 하는 정지 규칙이에요. 그럴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쓰이는데 오류율을 주거나 아니면은 전체 데이터 중에 10개만 남을 때까지라든가 어떤 그룹이 10개가 남을 때까지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해줘야지 무작정 이렇게 내려가면 안 돼요. 그러면 무작정 내려가게 되면 완전히 한두 명까지 구분할 때까지 계속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런 룰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과적합하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정지규칙과 가지치기 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정지규칙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니피컨트 레벨, 카이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제 시그니피컨트 레벨을 이용해서 하게 되고, 진위지수나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인 리덕션, 그래서 릴러티브 리덕션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면은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과목을 하나 개설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런 거를 다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인 큰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사결정 나무라는 거는 어떤 기준을, 즉 분류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데
순수도, 아까 전에 나왔던 퓨리티라는 순수도를 만들어주는데 거기에 진위지수나 엔트로피나 아니면은 카이스키어 값들한 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해주는 룰을 찾아내는 거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가지치기라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의사결정 나무를 쓰는 거의 장점은 뭐냐면은 정확하게 눈으로 보입니다. 너 왜 성별로 먼저 나눴어? 성별로 나눴더니 남자 여자로 구분했을 때 남자로 나눴더니 남자가 아까 전에 봤더니 80% 이상 정확하게 구분이 돼. 그래서 나는 성별을 먼저 썼어. 정확하게 이해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나무는 어떤 그런 룰을, 그러니까 if 뭐일 때는 뭐일 때는 그렇지 않을 때는 정확하게 눈으로 룰들이 정확하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런 장점 때문에 많이 씁니다. 근데 단점은 이제 소요 시간도 많이 들고 이제 설명 변수가 증가할 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계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의사결정나무는 어떤 룰을 만들어내는데 많이 쓰이는 분석 기법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많이 써요, 이런 의사결정나무가.